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게 붙지 않을 겁니다. 특검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몇 이제 불려다니고 체포되고 이런 일일 텐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대표가 된다면은 무슨 판단을 할까요? 네,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의원 절대 잡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전자 후자 둘 다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진퇴양난에 좀 빠질 가능성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 자리가 좀 공석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출마하시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좀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뭐 사실 개혁신당을 차리고 나서 개혁신당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인지도를 쌓고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누구나 예상했지만 대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실제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 보였지만은 참 정치권에서는 그런 선의를 이상하게 소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할 때도 저는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들을 예를 들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선의를 이제 굉장히 왜곡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는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에서 실험적인 것이기도 한데 방임형 정치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도 그냥 여쭤본 김에 뭐 구체적인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목표랄까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이른. 너무 가볍게 지금 그런 거를 다루게 되면은 완전히 우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제 임기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8월에 예정된 전대에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뭐 후보군들로 나오고 있는데,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 뭐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떠한 좀 어떠한 분들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는 게 보수 전체를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저는 뭐 기대 안 합니다. 거기에 무드가 된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냥 저는 항상 예측한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하 존칭 생략, 그래서 이상 존칭 생략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출마를, 제가 김용태 위원장은 도의로 가장 먼저 출마라고 했던 사람인데 뭐 제가 항상 저랑 친한 그 교류하는 정치인이니까 편하게 하지만 제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럼 어쨌든 당선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자체가 본인이 5가지 개혁안인가 뭔가를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원내대표로 뽑힌 분이 이거를 당원 투표해주면은 뭐 내가 물러날 의향이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라. 그거 그냥 내가 이거를 전당대회 출마해서 이걸로 당원들의 심판 받겠다라고 하는 게 김용태라는 개인의 어쨌든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김용태 위원장이 결심을 좀 못한 것 같았는데 저는 결심하는 게 맞다 보고요. 근데 김용태 위원장이 마음이 여린 편입니다. 좀. 그래서 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온다 주변에서 얘기해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오면 그러니까 100% 나오셔서 좀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승리가 유력하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게 붙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특검이 이제 한 5개월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특검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몇 이제 뭐 불려다니고 또 체포되고 이런 일일 텐데, 예를 들어 국회에 어떤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날아왔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대표가 된다면은 무슨 판단을 할까요? 네,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의원 절대 잡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전자 후자 둘 다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원 대표에게. 그게 비슷한 게 언제 있었냐면은 계엄 때 제가 그때
탄핵 투표를 첫 번째하고 거기서 부결되고 두 번째 됐잖아요. 네. 두 번째 투표결하기 직전에 제가 한동훈 전 대표랑 친한 인사한테 전달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저 표결을 대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걸까?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표결에서 탄핵이 됐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그 당의 당대표는 물러나는 게 관례거든요. 탄핵이 안 됐다. 그러면 또 그것도 욕먹어가지고 물러나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은 저라면 자연스럽게 그거 표결 결과를 보기 전에 사퇴하는 걸 쓸 텐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무슨 뭐 공동 운영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럼 진퇴양난에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무조건 당대표 되면 보궐선거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수도권이나 뭐 아산이나 아니면은 뭐 계양 얘기도 계양 이런 네. 곳 나가야 될 텐데 그걸 회피하기도 어려울 텐데 예,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 다 뚫어내면은 또 대선주하죠. 그럼 뭐 보궐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당 대표와 보궐선거까지도 쭉 나가는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안 나갈 수가 없겠죠. 네, 구조 자체가 지금 안 나갈 수가 없겠죠. 그거는 언론에서도 분위기 달굴 거고. 네. 그런데 그거 승부를 만약 회피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타격을 입겠죠. 그냥 밖에 있으면 몰라도 당 대표인데 그걸 회피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날짜가 좀 정해지기도 전에 사실 뭐 집단 지도 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로 보시나요? 국민의힘이요? 예. 집단 지도 체제를 하려면은 굉장히 그 하나하나가 대표급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그 집단 지도 체제를 채울 한 5명 정도, 6명 정도 되는 대표급 인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뭐 김문수, 나경원 기존에 나오는 후보군들을 아마 그렇게 염두해서 말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뭐 사실 뭐 다른 당 이야기니까 제가 뭐 아주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집단 지도 체제가 매력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보통 여당일 때 여당에서 주요 차기 주자들의 권력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 하면 좀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요. 야당 시절에 집단 지도 체제 하면은 진짜 그 봉숭아당 얘기 나오거든요. 그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만약에 전당대회를 나와서 보궐까지 나간다면 말씀하신 뭐 계양, 아산 뭐 여러 지역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다 거의 민주당의 좀 텃밭으로 분류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승산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어렵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그러면 보수 중에 제일 센 사람이라고 주장할 거면은 그럼 다음 자기도 안 나가려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양 빠지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분당에 보궐에 나가셨다가 이제 사실 그때 손학규 후보에게 져가지고 좀 곤란한 정도가 있었는데 대표가 원외면은 나가는 게 거의 룰입니다. 그냥 안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평가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돼서 한 달, 정부 출범도 한 달이 조금 안 된 상태인데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확장식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업부 장관의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이제 넣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본인이 선거 때부터 했던 우리가 중도 보수의 포지션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거 하는 거 그게 되게 위협적인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방법도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진지한 고민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으겠다고 하면 대출 규제를 꺼내들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런 주가 부양을 시작하는 것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냉철하게 다가서야 되는데 그냥 저주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게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물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험로로 보이지만은 뭐 보수 진영 전체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속된 말로 말아먹기를 바라는 방향을 저주하는 그런 어떤 기우제식 그 정치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지금 실제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취업이 어려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네.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외과 수술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이 이제 운동권도 아니고 호남 출신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율이 아니면 자기 권력을 지탱할 것이 없다 생각해서 지지율 네. 관리 굉장히 세게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이제 또 인선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국회에서도 많이 뵀었던 이제 뭐 정성호 의원이나 이제 네. 윤호중 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각각 법무부 장관과 네. 행안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네. 이러한 좀 인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성호 의원은 사실 굉장히 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저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법조계 아니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아젠다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인 장관을 많이 넣는다라는 예. 의미가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정반대거든요. 예, 윤석열은 본인이 다 먹으려고 해가지고 희한한 인사를 한 거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게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집권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 있어가지고 그 당시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한 2분 정도가 실제로 농업 쪽에 전문성이 좀 있으시고 해서 농림부 장관을 좀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당 안팎의 자천타천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앉혀가지고 농림부 장관은 그래도 한번 당에서 의원들 중에서 한번 데리고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네. 했더니만은 자기가 뭐 봐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니까 네. 추천을 해도 뭐 그거는 당신 선택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대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당과 정치를 배제하려고 오히려 그렇게 달려들었던 사람과 극명한 대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가볍게 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17개 부처에서 8개 부처에 대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제 겸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뭐 조금 뭐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역 현안이나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좀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아닐 있을 것 겁니다. 같은데.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이 네. 높아질 것인 게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는 장관들을 많이 의원 네. 쓰는구나 하는 거 알면은 그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나도 언젠가 장관 해봐야지라는 생각에 대통령과 척 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효과 어떻게 보면 그 그런 효과가 것들 굉장히 클 거고요. 이번에 농림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뭐 이거는 제 철저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양곡법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 전에는 이게 뭐 찬성한다 이렇게겠지만은 집권하고 나면은 이 3조 원 이상 수반될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송민호 장관에게 이거 욕 좀 먹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추측인데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관 못지않게 이번에 그 민정수석의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다시 검찰 출신인데도 기용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일 텐데. 검찰 개혁은 사실 자 우리가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그때 이제 검찰이 적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자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친노 친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를 기소했으니까 검찰이 이제 불편한 거고 거꾸로 말하면 나에 대한 기소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라질 수만 있다 그러면은 검찰이 사라지는 게 오히려 안 좋죠. 예. 결국에는 지금도 그래서 검찰에 준하는 특검 3개 동시에 발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통치의 수단 중에 하나, 권력기관 중에 하나 수사기관인데 그거를 내가 내 손으로 없앤다? 네. 말 그대로 뭐 경찰이나 수사본부에 맡긴다고 하지만은 내 임기 내내 그거 기틀 잡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은 나름 검찰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뭐 대검 차장까지 지냈고 뭐 신망이 있는 봉욱 전 차장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써가지고 이 조직을 통할하고 싶지 누가 이걸 없애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뭐 가을까지 뭐 검찰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검찰을 좀 구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검찰 개혁
민주당의 검찰 개혁 자체가 좀 힘을 못 받을 가능성도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지금 만약에 검찰 뭐 개혁이 검찰 없애기를 하면은 임기가 5년인데 한 3, 4년 동안은 수사 공백이 날 수밖에 없고 특검도 이번 한 번뿐이 특검을 매번 출범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여당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도 이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빅탄감 정책 등 일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문제가 될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배드뱅크를 통해서 빅탄감하는 문제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거는 다들 이제 아실 거고 그리고 저는 25만 원 뿌리고 이런 것들도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인플레라는 거는 결국 물가의 폭등을 낳게 되는 것이고 이자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어려워지는 계층이 이제 젊은 세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지금 선심성 정책 같은 거에서 계속 반대해온 건 맞고 지금은 특히 이란 사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가나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재정준칙 같은 경우에도 손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긴축재정 한 다음에 나중에 탄핵되고 쫓겨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토론할 때 돈 펑펑 쓰고 윤석열 정부 때 긴축재정 한다고 이렇게 인기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또 탄핵 자기가 셀프 계엄해가지고 탄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력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돈 써서 지지로 이게 진짜 보수 진영의 한계이면서도 진짜 멍청한 거거든요. 약간은. 저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좀 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부분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그 내란 특검과의 기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소환일자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본인이 이런 검찰총장 출신으로 이런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좀 지금의 이런 행태는 좀 어떤 전략적 계산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식 적폐청산 이 사실 그 전까지는 금지시되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식 저인망식 수사로 보수 진영 절단 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되는구나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이 이제 당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이번에는 뭐 저인망식 수사나 새로운 법리가 필요할 것도 없고 본인이 생중계되는 계엄을 한 거니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이제 기싸움을 계속 하려고 하겠지만은. 특검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편의를 봐줄 이유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리상의 그러니까 사실 그 윤석열 한동훈조가 그 경제 공동체론 같은 거 갖고 올 때는 사실 저게 적용될까 아닐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계엄은 그냥 법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뭘 믿고 저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특검 이제 3대 특검이 지금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내란 특검 부분도 있고 김건희 이제 특검도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수사 속도나 이제 수사 성과 면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 내란 특검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을 일으킨 거는 뭐 이미 다 사실관계 파악된 것 같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전파와 어떤 공모가 있었느냐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전국의 뇌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보면 원내대표 뽑는데도 60명 가량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갔던 건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거든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지켜야 된다. 그 얘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표결이 어차피 하면은 체포 동의된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팀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과 우리 팀이 나를 안 지켜주는 모양새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이준석 의원님께서 오늘 방송을 찾아주신 지지자분들께 또 그리고 저희 정치를 부탁해 시청자분들께 또 와주셨으니까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에 있어가지고 저도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또 이제 저와 또 보수 진영이 올라가야 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나게 높은 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앞에서 뭐 일희일비할 거 없이 하루에 한 발짝씩 앞으로 전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심을 찾고 침착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이제 보수 진영 전반에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 미국의 어떤 사람 하나가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부정선거다 네. 아니면 뭐다. 근데 그 미국에 뭐 하셨다는 분이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부정선거 때 미국에 무슨 교수 한 명이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제청장이 아니라 그래도 그분 때문에 이 혼란이 겪고 그것 때문에 계엄 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작 미국에 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가 흔들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지지자분들께서도 이 의원님 보러 아마 와주신 것 같고요. 네. 다음 좋은 기회에 또 정치를 부탁해 와주시면 또 예.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